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들께서 가장 그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과목인 재배학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그 재배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러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배학 강의를 한 3년 정도를 했는데 의외로 뭡니까 그 수험생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비록 제가 재배학의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은 부족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뭡니까 지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험생들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 뭡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께서 뭡니까 좋은 훌륭한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내용이 그 단어가 그 용어가 뭔지를 모르면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배학의 기초가 저처럼 좀 부족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바로 재배학의 기초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10회 1차 시험 그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배학이 어렵다는데 그렇게 완전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타 과목에 비해서 한 평균 한 10점 정도가 뭡니까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락률은 뭐 엄청나게 그 뭐 과락률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10% 정도밖에 과락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진짜 뭐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적어도 과락률은 타 과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평균 점수 또한 10점 정도 부족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조금 함정이 있죠. 뭐냐면 1차 시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세 과목 중에서 1차 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잖아요. 세 과목인데 이 세 과목 중에서 재배학에 투입되는 시간이 한 70% 정도 아마 이 정도를 재배학에다 투입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타 과목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그래도 뭡니까 타 과목보다는 재배학의 난이도가 조금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하게 이 점수는 아주 껌딱지처럼 여유있게 당연하게 넘기실 거고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항상 재배학은 저 또한 그 뭡니까 법 두 과목은 제가 그 100점을 맞았는데 재배학은 80점을 맞았어요. 창피스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점에서도 항상 이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이렇게 뭡니까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80점이 아니라 90점 이상을 맞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충분하게 뭐 재배학에 대해서 아이고 뭐 재배학 점수 어떻게 맞아야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반 그 재배학 교재들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뭡니까 목차도 그렇고 굉장히 막 복잡해요. 그리고 막 두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법 두 과목 같으면은 법 규정 순서대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문제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까지도 예상해서 뭡니까 이번에 24번은 이게 나올 겁니다 할 정도로 문제가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재배학은 조금 왔다 갔다 문제 출제 번호가 조금 이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 중심축은 제가 생각하는 중심축은 재배 환경에서 한 반 정도가 일단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육 관리 이런 데서 한 8문제 그리고 원예 작물의 분류 순수하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분류하는가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시설 재배, 양액 재배에서 한 2-3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중에 있는 책들 보면은 어떤 것도 뭐 재배학의 기원도 나오고 쉽게 말해서 뭐 쌍자입 식물, 단자입 식물 막 나오죠. 그런데 그는 우리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범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순수하게 뭡니까? 식물학이 되겠죠. 그렇죠? 식물학이죠. 우리는 재배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뺐고요. 그리고 지금 토양만 하더라도 타 교재들 보면은 지층 구조까지 막 나옵니다. 200m까지는 무슨 층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지구과학이에요. 재배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에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의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 큰 틀은 재배 환경, 재배 관리 그리고 원예 작물의 분류, 시설 재배, 양액 재배 요걸로 분류해 가지고 제가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것도 그것과 관련돼서 핵심 키워드 안에 같이 넣어 가지고 교재들 만들고 강의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오늘 시간이 재배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만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양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토양이 산성화가 된다 하는 건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셨죠? 왜 산성화가 되냐면은 식물이 뿌리에서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하면은 사람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듯이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땅 속에서 배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이산화탄소가 활산성이 돼 갖고 결국은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작물이 잘 못 자라겠죠. 산성 토양에 대부분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잘 자라는 작물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대부분 잘 자라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산성 토양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다시 개량을 할 것인가. 그러게 돼서 우리 그 선조들께서 막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배관리 쪽에 가서 여기 지금 보면은 어머님께서 이 호미로 땅을 막 긁어주고 있죠. 그죠? 그걸 갖고 중경이라고 합니다. 이 중경을 왜 해주겠어요? 호미로 이렇게 땅을 긁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토양은 통기성이 좋아야만이 작물 재배에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중경을 하고 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잡초가 양분을 빨아들여 갖고 실질적으로 자라는 작물한테 영양분이 덜 가니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잘 봐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선조들이 연구를 한 결과물을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미리 여기 보면 토인비 선생님께서 역사학자 토인비 선생님 있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우리 옛날에 이게 아마 시험 문제 나오고 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게 누가 말했나 그러면 토인비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이 날 텐데 바로 이거거든요. 재배학도 우리가 재배 환경이 다 좋으면 수분도 적정하게 있고 온도도 적정하게 있고 빛도 적정하게 있고 모든 것이 다 좋다면 이 연구를 안 할 거예요. 병해충이 없다면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만이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조들이 또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면 병해충의 방지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재배학을 공부를 할 때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하는 요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설 재배도 볼까요? 이 시설 재배를 왜 공부를 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재배 환경이 계속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온도도 인위적으로 맞추고 수분도 인위적으로 맞췄고 빛도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 병해충도 가능하면 방지할 수 있고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하니까 그것이 없어지더란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꽃을 재배하고 그러겠죠.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
역사로서 이렇게 시설 재배가 오는 거고요. 이 양액 재배는 뭐겠어요? 여기 잘 봐보니까 높은 곳에 뭐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요 딸기를 재배하고 있죠, 그렇죠? 요걸 갖고 이제 고설 재배라고 합니다. 예, 요거 다 이제 다음에 강의 때 제가 다 마음을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하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액 재배를 왜 하겠어요? 바로 이 토양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시설 재배 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양에 결국은 뭡니까? 많은 비료도 투입되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염류십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토양에 대해서 또 필수 원소도 필요하고, 예. 비료 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질소비료 있고 칼륨비료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왕이면은 토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버리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액 재배예요. 그래서 양액의 모든 토양의 필수 원소가 다 뭡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뭡니까? 그 양액으로 뭡니까? 작물을 키운다면 어떻게 했어요? 더 좋겠죠. 그쵸? 예. 토양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없을 거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게 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재배 환경을 공부하건 재배 관리를 공부하건 항상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선조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재배 환경을 많이 노력해가지고 재배 환경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뭡니까? 그 노력을 한 결과물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죠. 제10회 금년도에 총 재배하기 25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솔직히 몇 문제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할까 했는데 이왕이면은 뭡니까? 거의 전 문제를 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나오는가, 과연 제가 말한 재배 환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재배 관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진짜 정말 박승희 얘기가 맞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풀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죠? 요걸 갖고 제가 뭡니까? 요런 것과 관련해서 한 강, 두 강을 따로 이렇게 한 문제당 한 문제씩, 한 강의당 한 문제씩 맞출 수 있도록 재배학을 25강으로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은 적어도 이렇게 공부하면 충분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 정도 느낌만 여러분께서 느끼시라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양, 재배 환경이 1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양, 공기, 그리고 빛, 수분 이런 데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오겠죠. 병해충까지. 그죠?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금년도 10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53번에서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막 51번부터 토양부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환경이 그러면 결국은 뭐라 그랬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결국은 뭐죠? 예, 어떤 토양이 가장 재배 환경에 좋은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거 점토 함량 비율을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물이 잘 빠질 거 아닙니까? 물이 너무 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건조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점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점토 차례가 아시죠? 예, 진흙. 예, 점토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공기구멍이 없으니까 물이 잘 안 빠지겠죠. 물이 안 빠지니까 오히려 습해. 예. 수분이 너무 많아갖고 도리어 작물이 습해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통기성, 투수성은 이것은 좋고 보수, 보비력은 나쁘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죠? 사토도 안 좋고 점토도 안 좋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양토로 하게 되면은 통기성, 투수성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보수, 보비력도 좋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작에 적합하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일이 다 설명을 제가 하지를 않고 이것이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충분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옳은 것이죠. 토양 환경에서 그죠? 깊이 가려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여기 보면은 뭐 깊이 가리 시에는 뭐 감속이 있다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사용토는 좀 통계성이 낮습니까? 사용토가 예. 사용토는 당연히 모래사자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통기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모래는 굵으니까 알갱이가 굵잖아요. 그렇죠? 점토는 알갱이 조그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가볍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양 또 나왔죠? 예, 토양도 요 블루베리에 관한 작물에서 옳지 않은 것 이런 걸 갖고 여러분께서 막 일일이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번 뭐 안녕 신장제 자궁 꽃가루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 화석이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걸까 단일 화석가 뭔지 또 일일이 다 공부를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 거죠.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재배학을 100점을 맞는다면 제가 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셨죠? 가장 중심축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분명히 산성토양은 작물 재배에 나쁜데 산성토양이 잘 자라는 작물이 있어요. 그쵸? 예, 여기 보면 이게 벼고, 여기 블루베리고, 감자, 수박 이런 것이 산성토양에도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하게 요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된다 하고 제가 이렇게 교재 안에다 사진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 훨씬 좋으니까 그냥 뭐 블루베리 뭐 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상작용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넣는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죠? 예, 블루베리인데 산성토양에 불량하다 했으니 금방 틀리겠지 딱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도 요수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보면은 호박은 기장이면 요수랑이 높다. 여기 보면 호박, 기장 이게 요수랑이 높다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까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께서 아이고야 맞아 이런 거는 뭐 옥수수나 이런 건 물이 좀 수분이 부족해도 잘 자랄 것 같잖아요. 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호박이나 오이나 이런 걸 당연하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만이 머금고 있는 그런 작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하게 요수랑이 많다. 그리고 요 정도 여러분께서 야 그러면 이거 다른 작물은 어때요? 막 이렇게 또 막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툴은 뭡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해놓은 요 툴에서만 시험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문도 딱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수랑 요 내용만 딱 기억을 하면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그 양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 쪽에 가더라도 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 보면은 광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이런 건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해도 충분히 사실을 풀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어떻게 되죠? 어이구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음식물이 좋다고 해서 계속 뭐 100그릇 막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게 고답이 곤혹이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광합성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지만 계속 막 빛을 쏘아주고 한다고 해서 계속 아이고 좋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딱 되는 시점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더 이상 만족감을 못 느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게 틀린 겁니다. 여기 그걸 갖고 광포화점이라고 하거든요.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빛의 세기. 그렇죠? 그걸 갖고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게 이런 문제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여보 광보상점 글록시니아보다 초롱이 꽃보다 더 낫다. 자꾸 이런 지문 때문에 여러분께서 와 이런 걸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일일이 작물에 대해서 어떤 게 광보상점이 높고 어떤 게 낮고 이런 걸 막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무시하더라도 충분하게 쉽게 우리가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어느 적정선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재배학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재배학의 시험을 봐갖고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는 폭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재배학 부분에 이제 그 암기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뭡니까 암기 팁도 이렇게 교재에다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빛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재배환경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광합성이 주어지면 호흡이 발생되는 것은 있죠. 광합성은 뭐 이산화탄소 이거 기호도 모릅니다. 저 기호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갖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치만 알면 우리가 충분하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제가 막 해놓은 거 있죠. 인간은 음식물 섭취와 호흡에 의해서 살아가듯이 그 뭡니까 대부분의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과 호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뭡니까 물하고 빛이 만남으로써 요 식물이 평생토록 먹고 사는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포도당을 만들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음식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죠?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산소, 이산화탄소 기억나시죠? 물은 뭡니까? 식물체에 물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은 뭡니까? 이렇게 햇빛에 낮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거. 그걸 갖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뭡니까 노학이 이런 쪽으로 뭐 명반응, 암반응 이런 거가 적어놨지만 이런 건 가볍게 읽어봐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다음에 강의 때도 설명을 해드린다만은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 너무 뭐 ATP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아니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뭐 검색해서 저도 이제 교재를 네이버 검색해서 거의 만들었습니다만은 뭡니까 검색해서 읽어봐도 사실 뭔 얘기인지 몰라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광합성이 주원료이면 이거 보면 뭡니까? 이산화탄소밖에 더 있어요. 그죠? 이산화탄소. 그렇죠? 예,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 대단한 걸 뭐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뭡니까? 바로 금년도에 시험 봤던 재배학 기출 문제를 갖고 풀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배환경의 병해충은 어떻게 나오는가? 옛날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해서 주로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러다가 6회 때부터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현재 경향이 어떤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금년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겠거니 지금까지 이게 안 나왔지만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많이 한다고 뭡니까 시험 문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봐보시면 진균의 병길이 짝쳐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뭡니까 진균의 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다 이렇게 안내드렸고 그 중에서도 사과 불안병이 그래도 가장 뭡니까 중요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또 불안병 같은 거는 이렇게 또 상세하게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설명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아무리 시각적으로 외우고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툭툭 이렇게 풀라고 하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암기 팁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역시 도적질은 탈로가 나니 하지 마입시다. 원래는 하지 마세요까지 하다가 요 입꽃병이 요게 8회 때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나왔죠. 이 입꽃병이라는 게 뭐니? 요 입꽃병이 요거예요. 요게 이제 잘록병이라고 합니다. 요게 잘록병. 예, 입꽃은 요게 한자어고 잘록병은 순수한 우리 한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것이 또 나온 거죠. 그죠? 역시 할 때 역병이죠. 요 잘록병은 바로 요 하지마 입시다. 결국은 제가 하지 마세요 하다가 요 입꽃병까지 나와갖고 요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출제됐던 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요것만 딱 기억하면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수병 나왔죠. 요거는 뭐냐면 과수병인데 세균의 병이잖아요. 앞에는 진균이었고 이제 사상군병이었고 그러면 세균의 병을 또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이거 세균의 병 이것도 어떻게 외우느냐? 요거 잘 봐보면은 뭐 무르고 마르고 타고 썩고 죽고 암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요거는 뭐 두 문자보다도 요 궤양병은 막 이렇게 어떻게 되죠?
예, 막 이 안에서 막 썩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막 물러지고, 그쵸? 예, 감귤이 이렇게 막 안에가 그 과즙이 막 뭐 썩어버리고 이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뭐 못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심한 병이다. 사과 화상병, 금두 암종병,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물러버려요. 배추가. 물러버리면 이거 배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구나. 이 청고병, 이 청고가 바로 이렇게 뭡니까? 한자거든요. 예, 제배학에서는 뭡니까? 이 한자만 잘 우리가 한자로만 잘 우리가 뜻만 파악해도 충분하게 뭡니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요 청고, 푸르게 죽었다 하니까 결국 뭐죠? 요거는 이제 한자하고 품마른병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 꽃병을 절록병이라고 하듯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라 죽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좀 심한 병이다. 그래서 무르고 마르고 타고 썩고 죽고 암이 발생하는 병은 세균에 의한 병이다. 바로 여기죠. 그러면 세균에 의한 병, 그럼 대방 여기 보면은 화상병. 요 불안병은 하지 마세요 할 때 하지 마. 요 붙자잖아요. 요거는 진균, 사상균에 의한 병이라는 게 딱 보이시죠? 그쵸? 예,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병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교재다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지만 일일이 다 그 병마다 이렇게 설명해 봐봐야 이것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게 막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적어도 대표병 중에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고 공부를 뭡니까? 100% 우리가 뭐 모든 병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사과에 대한 병에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병도 있고 복숭아에 대한 병에 다 따를 거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딱 뭡니까? 출제되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게 된다.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시험 문제 나온 거 다 지금 현재 가능하면 이렇게 건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제가 간단하게만 한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진짜 막 그냥 슉슉 넘어가면은 그냥 너무 어떻죠? 예. 아니 뭐 이거 뭐야 하고 도리어 모르실까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더 이렇게 가볍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죠? 자, 육묘에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육묘라는 게 어떤 거다 하는 것을 뭐 여기 막 이런 설명이 있어서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재에다 이렇게 사진을 같이 넣어요. 이런 걸 육묘 하는구나.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죠. 그죠? 이런 걸 육묘래. 왜 하는가? 당연하게 어떻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 이거 육묘를 하니까 육묘하지 않는 것보다도 어떻죠? 예, 작물재배 좋으니까 육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묘의 필요성이 당연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겠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병충해 방지가 어렵다. 이것이 아마 아닌 걸 거거든요. 예, 답은 요 3번이죠. 예, 그죠? 라는 아니에요. 요 병충해 등 재해를 방지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뭡니까? 새로운 어떤 뭐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이렇게 떠올리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큰 틀, 딱 그 큰 줄기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세부적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1, 2, 3, 4, 5에서 외우려고 하는데 그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예?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거야. 요거만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재배 기술에서 이제 또 영양 번식 이것도 이제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목 보시면 올바르게 짝 지어진 거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 답이 1번이죠. 예, 고치법, 성투법, 고무나무 같은 거 하면 땅속이 높은 곳에서 밝은 쉽게 지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이러나 높은 곳에서 하니까 고치법 해갖고 이렇게 사진까지 오래 붙여놨죠. 여기 고치법 그죠? 예,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밝게 지목하는 방법이고 뭐 어떻게 환상마피 이런 걸 하면 효과적이다. 고무나무, 목련, 철쭉 이런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줄기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 가볍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묻는 문제로 나오면 그거는 진짜 정말 틀리라고 나온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점 맞으라고 문제를 출제원께서는 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본 큰 줄기만 아시면 충분하게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식물 호르몬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 합성물질은 뭐 일어나고 부정근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러면 대마 이거는 옥신이죠. 신장 촉진을 하고 여기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요 녹색 부분이 다 뭐냐면요. 이런 부분은 기출 문제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이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밝은 촉진한다. NAA, 뭐 IDA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 특별히 더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호심을 오르면 굉장히 진을 빼면서 뭡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큰 틀만 공부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부분에서 작년에 금전에 요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배 기술에서 이제 작물의 생육 부분이 나왔습니다. 요 이제 꽃이 피우는 거, 꽃 피우는 걸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탄질률에 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탄소와 질소의 비율 그거겠죠, 그렇죠? 예, 오늘은 요 이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걸 갖고 공부하려고 제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탄질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 꽃눈 분화가 촉진된다. 바로 이거예요. 탄질률이 높아져야 꽃이 잘 핀다는 거죠. 그쵸? 예, 여기 바로 그겁니다. 여기 높아져야 화성기가 잘 된다. 요것만 알면 그걸 갖고 가로치기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까지 오래 붙여갖고 꽃이 잘 피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다 빨갛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기출 문제가 한 2번씩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기출 문제의 지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따로 핵심 키워드별로 문제를 그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것과 연관지어 갖고 이렇게 장미 브라인드 현상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이쪽에다 같이 이렇게 화성 유소 쪽에 넣냐면 꽃이 피고 하는 거지. 요 부분 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핵심 키워드 쪽에다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편집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공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리고 식용부에 따른 화체류 이것도 7회 때도 나왔는데 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계속 풀어드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존에도 출제됐던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것까지 막 해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그냥 아예 금년에 시험 출제됐던 것만 갖고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그것만 가볍게 보자 하는 걸로 따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냈는데 7회 때도 나오고 10회 때도 쭉 똑같은 문제예요. 요 화채는 꽃채소죠. 꽃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요거잖아요. 그죠? 과채류는 뭐냐, 근채류는 뭐냐.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요 부분에 혼성채소, 호랭정채소. 요게 10회 때는 나왔지 않았지만 9회 때는 3문제나 나왔어요. 3문제. 바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과체류가 뭔지, 근체류가 뭔지, 역형체류, 입줄기 채소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걸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다 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는 다음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분류 이제 2문제 정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또 한 문제는 이렇게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1회부터 9회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면서 서류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럼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런 걸 서류라고 하는구나. 근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주석입니다. 주석. 곡숙류라는 거 뭐냐, 서류라는 뭐냐, 공예작물. 그러니까 공예품 할 때 공예작물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갖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산물이 각종 공업 원료에 쓰이거나 또는 비교적 많은 가공과정을 거쳐야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작물, 요걸 갖고 공예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이제 특용작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요것이 잘 봐보시면 글자가 좀 작지만 결국 주석을 다른 거예요. 주석처럼. 예, 요런 것들을 따로 네이버 검색하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렇게 주석까지 달아갖고 요렇게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예작물이 나왔어요. 공예작물, 이런 것이 공예작물이구나 하는 것만 알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가 3문제나 나왔네요. 통상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호흡급등형 과실. 이것도 호흡급등형 과실, 비호흡급등형 과실이 비호흡급등형이 뭐냐? 예, 요 딱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쵸? 예, 바로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호흡급등용 딱 봐보면 사과요 대표적인 거. 그쵸? 요렇게 뭐 포도, 딸기, 감귤 이런 것들은 비호흡급등용이라고 하는데, 요 암기팁 따로 다 돼 있습니다. 예, 암기팁 따로 다 돼 있고 하니까 요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막 두 문자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두 문자는 가능하면은 제가 일장형하고 병해충 그럴 때만 두 문자를 갖고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암기 뭐 이렇게 뭐 팁 이렇게 하질 않아요. 다 대부분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외우면 쉽겠구나. 예, 그렇게 제가 뭡니까 교재에다 이렇게 암기 팁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그죠? 자, 또 시설 내 뭡니까 그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 요 시설이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앞에서 고인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류 역사는 도중과 응전의 역사다 그랬죠. 왜 시설에서 뭡니까 그 재배를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그죠? 예, 인위적으로 뭐 재배 환경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양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염류집적이 생기는 거예요. 염류집적이. 그런데 낮아진다 했으니까 벌써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염류집적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결국은 양액 재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셨죠? 그래서 계속 그 도중과 응전 역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재배하기 와 있냐면 지금 식물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일반 그 제품 찍어내듯이 뭡니까 작물을 인위적으로 모든 뭡니까 그 재배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적절하게 그 작물이 가장 재배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갖고 뭐 그 공장처럼 거기서 그냥 재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현재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뭡니까 땅에서 재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반 일까 공장 이렇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서도 지금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토양까지도 다 지금 양액으로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태여 땅에서 재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계속 그것이 결국 뭡니까? 선조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만 알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시설 재배가 보통 한 문제 나왔는데 두 문제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도 7회 때 저희 때도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렇죠?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땐 유리온실보다도 이 플라스틱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거든요. 비닐하우스가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따로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붙여갖고 이렇게 교재에다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강의한 내용을 갖고 또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나올 1순위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게 지금 현재 유료원실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런 부분도 비록 그 교재는 제가 144페이지인가로 만들었을 겁니다만은 뭡니까 양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오지 않은 거라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하는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켜서 그 교재를 편찬을 했습니다. 자, 시설 재배 또 나왔네요. 요거는 해마다 나오는 거죠. 피복자재. 그러니까 피복자재는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그 플라스틱 하우스에, 그죠? 예, 플라스틱 하우스, 소위 말하는 비닐 하우스에 뭡니까 그거를 뭘로 할 것인가? 연질 필름으로 쓸 것인가? 경질 필름으로 쓸 건가? 요걸 갖고 이제 문제는 연질 필름인 것은, 경질 필름 것은 이게 해마다 옛날에 1회부터 7회까지 해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놓고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쪽으로 나오다가 다시 나왔죠. 여기 보면 PVC 필름 보온성이 가장 나왔다. PVC 필름은 어때요? 보온성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예, PVC 필름이 어떤 건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하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지금 완전히 이게 EVA가 뭔가 이게 좀 굉장히 이게 찾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걸 그냥 떠올려 버리면 요 도리어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영상작용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진을 올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딱딱하니까 보온성이 좋겠죠. 이거는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영상 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액 재배 꽤 많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문제 정도 푸는 것 같아요.
자, 양육재배 방식은 이렇게 나와요. 고용배제 사용하지 않은 일정한 기울기를 만들고,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 양이 흘려보내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바로 그걸 갖고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필요할 때는 꼭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요것만, 요 그림만 떠올리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 박성 선생의 교재만 가지고 충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의 모든 출제된 문제들을 다 기출문제 다 그 안에 집어넣어 있겠죠.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그것도 따로 사진까지 다 넣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이제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그 브리타 여러분들 아시죠? 예, 부위에 타격해갖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문제가 막 이렇게 출제되는 거. 그래갖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문제를 브리타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그 상법보험편이나 농업재보험 법령은 브리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100점이 가능한 과목임에 비해서 재배학은 아마 제가 이번에 그 90점 맞은 분한테 90점 이상 맞으신 분이에요. 두 문제인가 틀렸으니까 92점이죠. 맞은 분한테 선생님 혹시 재배학을 1년 더 공부하시면 몇 점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그 선생님은 이거 2점수 이상은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그 지난해까지 강의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브리타 문제라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재배학의 큰 틀만 중심축만 잘 가지고 문제를 풀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극복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상한 문제까지도 잘 공부하다 보면, 왜냐면 우리가 1차 시험 합격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갖고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씩만 하면 여유있게 80점 이상씩만 충분하게 맞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하는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도 이제 조금 욕심이 생겼죠. 예, 이제는 제가 1차만큼은 적어도 박승 선생 강의만 가지고 충분하게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그 정도 이제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브리타 문제 중에서 100%는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그분의 그 92점 맞은 분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80점이 아니라 90점 정도는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려면 과연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요 문제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전혀 출제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출제를 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 전에 제가 그 교재에 실린 내용들은 1회부터 9회까지 모든 것을 제가 다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거 지금 안 나왔지만 이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넣었고요. 단지 이 부분을 배제했었는데 금년에는 바로 이런 부분도 교재에다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이게 언제 나왔냐면 7회 나왔어요. 7회 2021년도에요. 제가 시험 봤던 2021년도인데 그 전까지 이 같은 과에 속하지 않은 이런 것으로 나온 문제가 1회부터 6회까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지 블루베리, 배, 복숭아, 복분자, 뚜껑 나머지 3개는 같은 과라는 얘기죠. 그쵸? 처음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갖고 브리타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공부를 한다고 다 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안 했겠죠. 결국은 저 또한 찍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부분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8회 또 나오죠. 같은 과. 9회 또 나오죠. 그죠? 과집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마 7회 시험 친 다음에 8회 처음으로 강의할 때는 박과 과집과 요거 나올 거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8회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다들 깜짝 놀란 겁니다. 51번 문제로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출제 경향에 분석해갖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막, 야, 이게 나오는지 뭐가 나올지 막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잘 봐보세요. 농산물 품질관리사 2021년도에 최초로 여기 보면은 같은 과의 원예장으로 짝쳐지지 않은 것 이게 나온 겁니다. 자두, 딸기 이런 것은 요게 장미과거든요. 고추, 감자는 뭡니까? 요게 가지과거든요.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백학과고 생강은 생강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만은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교재 디타민에 아마 제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쪽에서 충분하게 이 정도만 딱 해버리면은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나와서라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거 나왔던 품목에 대해서만큼 다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결국은 뭡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 또한 최근의 문제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브리타 문제가 바로 이럴 때 나오면서 그 전까지 안 나왔던 것이 쫙 나오고 있죠. 제가 그 흐름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이게 강의 작년부터 이제 강의를 그러면 이제 백학과가 나올 거야. 장미과. 예, 그죠? 진달래과 그게 아니라 백학과가 보니까 줄기 채소들이 다들 백학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학과에 마늘, 파, 부추, 양파 나오죠. 이게 다 줄기 채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줄기 채소, 백학과 이렇게 요자 이거죠.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 품목을. 그죠? 예, 요거 한 개로만 딱 기억하자 하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험원에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백학과가. 그런데 봐보세요. 2024년도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는 백학과에 속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딱 나와버리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제 교재가 얇고 그거 갖고 되겠나 할지 몰라도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나오지도 않은 걸 갖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그냥 백학과에 갖고 요것만 딱 돼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사진도 있고 보니까 직접 쓰지 않는 숲이나 수목이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죠? 어이구야 우리가 과학생 배울 때 음지식물 배우거든요. 그쵸? 예. 원래는 빛이 많아야만이 어떻게 작물이 잘 자랄 텐데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작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뭡니까? 그 인간사도 예가 있듯이 그쵸? 예. 바로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지식물을 어떻게 외우면 된다? 예. 바로 백학과를 외워버리면 되더라. 백학과는 음지식물이니까 결국은 빛이 없어서 잘 자라는 건 뭡니까? 마늘, 양파, 파, 부추 이런 것은 빛이 없어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자. 제 강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수험생들께서 좋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아까 전에 보면 백학과도 있고 국학과도 있고 막 나왔죠.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게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계속 기출됐던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품목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브로콜리는 어디 들어가냐? 바로 배추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배추과에. 그렇죠? 예, 케일 같은 거. 케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우기가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딱 정리해 준 거. 요 정도만 딱 정리해 놓으면 요렇게 문제가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 많은 것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백학과는 양파, 마늘, 이렇게 부추, 아스파라거스, 토란 있지만 이거는 뭘로 외운다? 제가 강의 때 설명하겠지만 줄기 채소 이렇게 외워버리면 한 방에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것도 10회 때 이게 브리타 문제예요. 지금까지 1회부터 9회까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나왔죠.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이게 관수 방법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면관수가 답이었어요. 저면관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게 제 교재 거 그냥 오려 붙인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 화분을 있으면 밑에다 양동이 같은 물 담아놓은 데다가 이 화분을 얹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밑에서 쭉 물이가 빨아당길 거 아닙니까? 요걸 갖고 저면 밑에서 빨아당기니까 그쵸? 이런 것이 저면관수가 문제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손해평가사에서 딱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관수 방법이. 근데 여기는 보면 구멍을 뚫어서 물이 소란시 흘러나와 토양에 집중하는
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 지금 작물이 자라고 있죠? 예, 이러면 이 작물이 수분을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관수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점적 관수라고 한다. 예, 이래 갖고 요 사진까지 이렇게 딱 오래 붙여놨으니까 요것만 읽기보다는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바로 브리타 문제. 결국 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를 어느 정도를 뭡니까 우리와 연관되는 그런 문제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것이 교재에다가 농산물 품질 관리사를 아마 제가 따로 우리 문제는 아직 안 나왔던 문제는 아마 그 명조체로 제가 그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명조체로. 예,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적어도 눈으로라도 익히면은 만약에 이렇게 불이탕 문제처럼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교재가 뭐 기출문제 1회부터 10회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진 다 집어넣고 내용 다 집어넣어갖고 144페이지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막 무대뽀로 공부하세요 하는 그런 분량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단질,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건데, 요것도 보면, 자, 2023년도에 봐보세요.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딱 나오죠? 단질률 시행률. 그죠? 그 전까지 시행률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9회까지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이렇게 교재에다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었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까지도 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요약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미 블라인드 현상. 아까 전에 요것도 봐보세요. 요거 2022년도에 나왔죠. 그쵸? 예, 블라인드, 그쵸? 예,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 나온 문제를 2023년도에 딱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적어도 이왕이면 조금은 뭡니까, 너무 세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같이, 교재에다 집어넣고, 같이 강의를 조금, 뭡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회 때 요 재배법 요것도 뭡니까 처음 나왔어요. 8회 때 1, 2, 3, 4, 5, 6, 7까지 나오지 않다가 처음으로 요 고솔재배가 딱 나온 겁니다. 고솔재배. 높은 곳에 설치한 거리. 이 고솔재배가 바로 이 높은 곳에 설치.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뭡니까 우리 그 시험 범위 할 때 이거 양이 재배해갖고 일부러 이걸 그림 올려놓은 거 보셨죠? 그죠? 높은 곳에 설치해갖고 딸기를 재배하는 거. 그걸 갖고 고설 재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막 무턱대고 엄청난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22년도에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시험 문제가 답이 4번이잖아요. 고설 재배. 그죠? 여기에 에너지 허리 높이까지 토경재배에 비해 작업이 편리하다. 요 허리 높이까지 설치한다. 딱 나오죠. 그죠? 제품은 딸기다. 예, 딸기를, 재배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 나온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 예, 농산물 품질 관리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하고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좀 달라요. 농산물 품질 관리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질을 관리하는 거니까 야 이것이 뭡니까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품질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품질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뭐가 되죠? 재배 환경, 손해평가니까 야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를 덜 당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손해평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 일은 그러니까 피해를 덜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야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셔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는 재배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불이익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 뭡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예, 우리 시험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를 풀자. 그것까지 공부해서 문제를, 시험 범위를 100점을 맞도록 하자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 쫙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어떻죠? 충분하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네. 그렇죠? 제가 어떤 문제 풀 때 밑에 이렇게 다 요 하나 붙여놓는 게 뭐겠습니까? 요 정도만 알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그거를 근거를 제시하려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아셨죠?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것이 그 7회 때도 나왔는데 9회 때도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로 따지면 그 질소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마그네슘이 7회 때 처음 나왔어요. 7회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뭡니까? 2022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뭡니까? 여기 마그네슘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손해평가사에서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회 때 처음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9회 때 또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는 기출문제를 모두 다 실어놓고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재를 뭡니까? 핵심 키워드별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마그네슘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수박이 여기 뭡니까? 이파리 노랗게 바뀌는 거 마그네슘 결핍이나 수박이 항백화해서 왜 제가 이 공간에 이것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더 쉽게 이렇게 뭡니까? 그 염색 구조함이야 잎이 항백화 현상이 필수 원소 이게 뭐겠습니까? 마그네슘이라는 걸 쉽게 떠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황화된다, 그죠? 여기 황백화나 뭐 황화나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 편집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 막 이렇게 공부하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 사항만 키워드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간단하게나마 이번에 그 재배학하고 원인지 작물학 교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중 교재는 보통 한 400페이지 넘죠, 그죠? 근데 제 책은 14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20면씩만 보더라도 한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양이고, 그리고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진도 많이 이렇게 그 보충 사진 같은 거 많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기출문제도 1회부터 7회까지는 핵심 키워드 밑에 다 집어져 넣어 있고요. 8회부터 10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따로 뒤에다 따로 그 답도 없이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께서 모의고사처럼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공 기출 문제를 한 4년치를 같이 실었어요. 그 내용만 해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그 특강으로 따로 시험 전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문제풀이 해드릴 거예요. 실력 따지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뭡니까? 손해평가사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시험 범위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원예작물학의 시험 범위는 완전 다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재배 환경이 중요한데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품질 관리를 중요시해야 되니까 화해를 재배를 해갖고 어떻게 잘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관리를 해야 될지 언제 그 뭡니까 수확을 해야 가장 품질이 좋은지 이런 쪽으로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브리타 문제 대응하는데 나름대로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최근 기출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더라. 예, 요 브리타 문제를 맞춘다는 것이 한 서너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다 실어져 있고 따로 뭡니까 실력 따지기 강의가 끝나면 이건 따로 제가 마무리 특강 때 따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별로 그 사진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흑백으로 해갖고 이제 그 사실 교재를 편찬해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막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명조체도 있고 고딕체도 있고 또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는데 흑백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 퇴색화 돼버린 거예요. 예, 진짜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흑백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따로 이렇게 뭡니까 교재를 만들지 않고 조금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출력해서 이렇게 그 활용할 수 있으면 뭡니까 단점은 딱 하나예요. 이게 막 다른 분한테 막 이렇게 그 또 이렇게 활용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PDF 파일로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게 되면 핸드폰에다가 카톡으로 보내면 거기서 뭐 지하철 타고 가다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아니면 그 컴퓨터 화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책을 또 이렇게 출력해 가지고 뭐 문제 풀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줄쳐가면서 볼펜으로 하면 뭐 별표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또 뭡니까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PDF 파일로 이렇게 금년에는 교재를 만들지 않고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네이버에서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로 가셔서 손해평가사 합격 비법, 그걸 딱 이렇게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그 2개인가 뭐 이렇게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든 카페가 6월 3일 날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게 뭐 카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께서 카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강의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전에 이렇게 개설한 그 카페도 있습니다만은 6월 3일 날에 만든 카페, 그걸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거기서 들어오셔 갖고 강의 수강 방법이라든지 강의 내용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은 공지사항에다 따로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이렇게 뭡니까 제 영상을 청취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